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세 분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음, 지금 내부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내부의 이 통제, 사상 통제, 그다음에 검열 뭐 이런 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부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가 아니면 외부 상황을 어느 정도 좌우를 했기 때문에 내부로 돌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현상은 동일한데요. 이게 내부 상황이 진짜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내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럴까?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까 한번 좀 궁금하고요.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전회를 보면서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듯이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당 검사, 그다음에 그 안에 그 도농간 교육적 격차 이런 것들을 이게 여유가 있어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거와 관련된 무슨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임 박사님부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지금 제 입장은 그냥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내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김일성 시기부터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지도자들은 그 정권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인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주민 담론이라든지 담화 같은 거를 비교를 할 때 김일성 시대 것들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김일성 것들을 쫓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정권이 공고화가 된 김정일은 이제 굉장히 그 최고 지도자 이제 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일목요연한 이제 그런 통제 담론이라든지 하는 이제 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나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절에는 그게 좀 압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 한 10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는 약간 10년으로 사실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다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한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 그런 불안정했던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후계 구도도 막 나타내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입국하는 쪽으로 총 같은 거 들고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정권 장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생겨서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뭐 도농격차라든지 지방발전 이런 것들은 저는 또 이것도 하나로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안에서 이게 정권에 대한 이제 불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삶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민생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사실 상당합니다. 그게 이제 뭐 통평원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자기 신세 타령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신세 타령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반감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이제 정권 지도자 차원에서 통치 차원에서 볼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초반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막 밖으로도 나오고 막 북미대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게 실패한 이후부터는 이제 가장 작은 이제 소비로 굉장히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과시적인 것들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도농격차라든지 이런 그냥 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불만들 이제 간단한 불만들을 잠재워주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생이 엄청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평양을 보면서 나타나는 불만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이런 도농격차를 해결해 주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 사실 큰 것들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막 이걸 유려하게 막 설명을 하면서 나온 게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라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 좋게 얘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좀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린 이게 장기전이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을 그래 조금만 끌고 올려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주민의 어떤 관리 차원 안에서 나타나는 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주 박사님께서는 내부 문제가 좀 심각한 쪽에 약간 초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박민주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단선적으로 뭐가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먼저 본다면 저는 토사구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외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좀 더 세심하게 개입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 때부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토끼 사냥을 열심히 하면서 내부는 알아서 이제 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외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게 됐고 핵이 좀 고도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장성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토사구팽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위협에 북한 당국이 대응하는 동안 주민들은 나름대로 시장을 발전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사실은 여러 번 주민 통제를 했었는데, 뭐 화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이 시장을 잡는 법을 터득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정치와 화폐가 공존하는 게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이제 내치에서는 시끄럽고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건 임수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북한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한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간부한테 그러니까 간부를 자꾸 잡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 간부한테 투영이 돼서 그런 건데 실은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치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도 그 올해 한 얘기가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간부들을 막 척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의 그 토끼 사냥이 끝나서 이제는 그 사냥개들을 잡는 그 체제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인민 생활 향상을 100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0%는 당자금으로 본복이나 평양에 먼저 하고 나머지는 각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평양을 따라 배우도록 하고 평양을 시범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20%가 옛날엔 없었는데 이제는 생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북한이 지하 자금으로 빨아들이는 돈이 만만치가 않고 북한이 군수 수출하는 것이 사실은 뭐 러시아 전쟁 전에도 상당했는데 러시아 전쟁을 만나서 뭐 그 여러 가지가 가속도가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 대형 그 온실 농장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본보기로 꾸릴 만한 것들은 조금 재정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각 단위에는 명령에서 다 알아서 단위에서 시장 자금 갖고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그 주민 통제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시장 통제도 같은 맥락에서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 이제 심화가 된 것인데, 아까도 이제 양곡 판매소 얘기도 나오고 이제 양곡이 결국 시장을 통해 흘러가는 포션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중앙에 다시 유통을 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 아까 3대 법을 언급하셨는데, 그 타겟이 이제 청년이잖아요. 북한은 청년인데, 이번 전원회 때 청년 동맹 얘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정권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그 불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단속한다. 그리고 남한도 지금 계엄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내부를 더 단속해야 되고 단결해야 될 부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 상당수가 이제 총알바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친척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런 부분도 또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북러 관계라던가 이제 뭐 관광이 더 활성화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문구들이 보였는데 앞으로 열 것을 좀 대비하는 그런 미리 통제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있는 인기 유튜버들은 북한이 내부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정말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 분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나름대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줌에 손들기 표시 있죠? 손들기 표시를 가지고서 여러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차영 국장님 손 들었습니다. 네, 세 분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한 가지 아까 최성경 박사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2025년은 성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당대회를 앞두고 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되게 어물쩍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수세적이거나 아니면은 통제가 안 되거나 힘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지금 묻어두고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경제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이것을 깠다가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그, 그러니까 어, 그 마이너스에 비해서 플러스가 언제 돌아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좀 궁금한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냥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 북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마이너스라고 친다면 또 전략적으로 그걸 감수하고 이 사람들을 참전을 시킨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리워드의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워드의 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출혈의 시점보다 늦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을 일단 막아놓은 채로 이 모든 것이 잘 포장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되게 전략적으로 이거를 막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즉 후행적이거나 아니면 수세적인 반응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전략적이고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지점이 들어서 질문도 아니고 코멘트도 아니지만 얘기 드려봅니다. 음, 예. 2055년 말에 성공의 시나리오를 성공의 어떤 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숨고르기를 했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혹시 윤하실 국장님. 예, 임수진 박사님 발표, 박민주 박사님, 또 최성경 박사님 논찬 잘 들었습니다. 지역적인 거 하나 여쭤보자면, 북한이 이제 주체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제 코커스가 수입해야 되니까, 코커스 안 쓰고 제철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소리가 계속 나왔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주체철이란 말이 없어지고 에네르기 절약형 산소 열법 용광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지 이거 병행되는 이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체철이라는 워딩이 없어졌어요. 어, 황철 그러니까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도 12월 20일쯤에 준공됐다는 그런 용광로가 준공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쪽 황철 말고 김책 제철 연합 기업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쪽이나 외부에서
이 코쿠스 없는 공정이 지금 가능하다고 검증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주최철이란 말은 뺐을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준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할까요? 네, 네. 이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혹시 이 주최철, 문제에 대해서 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면 예, 코크스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량 생산은 가능한데요.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얻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생산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북한이 그 작년에 뭐 무슨 황철이니 김철에서 뭐 주최철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얘기 보면 그게 로가 굉장히 이렇게 그 좋은 소재로 지어서 높은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로가 너무 길고 소재가 안 좋고 불순물이 많고 열은 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로가 중간에 균열이 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때우면 일부 나오고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북한도 소량 생산은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은 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주체과학 이야기하던 것들을 지금 조금씩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지우는 것처럼 과학기술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지우는데 그 주체과학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코크스로 해서 소량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석탄 중심의 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도 요즘 조금씩 석유 중심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 처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아마 좀 줄여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산업적으로도 지금 러시아가 조금 원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그 이론적 기조들을 조금 버리고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과학기술도 그렇게 변모하고 있지 않나. 약간의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